몹시 어두운 꿈. 그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희미한 빛은 에드워드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나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괴로운 마음으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오랫동안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뒤로 그는 거의 매일 밤 내 꿈에 나타났지만 언제나 주변에서만 문들 뿐 가까이 다가오는 적은 없었다. 사고 이후 한 달은 불편한 마음과 긴장 속에서 지나갔고 처음엔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민망하게도 사고가 있던 주 내내 나는 온통 관심의 대상이었다. 타일러 크로울리는 어떻게든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내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내가 바라는 건 모든 걸 잊어주는 것뿐이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더욱이 나한테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나를 따라다녔고 점심시간엔 그렇잖아도 붐비는 테이블에 수태어 끼어 앉았다. 마이크와 에릭은 서로를 대할 때보다 타일러에게 더 퉁명스러웠고 그걸 본 나는 원치 않는 팬이 또 하나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에드워드를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가 어떻게 나를 잡아당겨 사고를 모면하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 역시 사고를 당할 뻔한 것을 이야기하며 진짜 영웅은 바로 에드워드라고 여러 번 설명해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시카, 마이크, 에릭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승합차를 치우기 전까지는 에드워드가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생명을 구하기 전까지 턱도 없이 먼 거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왜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봤는지 몹시 의아했다. 나는 나중에야 그럴 만한 이유를 깨닫고 속이 상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에드워드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를 지켜보지 않았다. 철학맞기 짝이 없는 결론이었다. 에드워드는 사고 순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몰려드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이는 일도 절대로 없었다. 모두들 평소처럼 그를 피했다. 컬렌 집안 아이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저희들끼리만 대화했다. 에드워드를 포함하여 그들은 이제 내가 있는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교실에서 나와 나란히 앉을 때면 그는 책상 맨 끝에 앉아 내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듯 행동했다. 아주 가끔 갑자기 그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주먹을 움켜쥐면 그제야 나도 그가 겉보기보다는 나를 못 본 채 하는 게 힘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차 사고 때 나를 구해준 걸 후회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나로선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와 몹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므로 사고가 있던 다음 날 말을 붙였다. 응급실 밖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땐 우리 둘 다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날의 약속을 내 쪽에선 어김없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나를 믿지 못해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에 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그가 내 목숨을 구한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던 나의 분노는 하룻밤 사이에 경외감에 가까운 고마움으로 돌변했다. 내가 생물 강의실에 들어가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돌아보기를 기대하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옆에 있는 걸 아는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안녕 에드워드. 나는 얌전하게 굴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쾌활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내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릴 듯 말 듯 하더니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한 뒤 그대로 외면했다. 그 뒤로도 날마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와 에드워드 사이의 마지막 접촉이었다. 나는 가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어서 식당이나 주차장처럼 먼 곳에서나마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진해졌다. 하지만 교실에선 그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나도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내 기분은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밤마다 그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철저하게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내 이메일에서 우울함을 감지한 엄마는 걱정을 하며 두세 번 전화를 했다. 나는 그냥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좀 처진 것뿐이라고 엄마를 애써 안심시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이크만은 나와 내 생물 실험 파트너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를 흡족해 했다. 그는 에드워드가 과감하게 나를 구해낸 것에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까봐 몹시 걱정했던 모양인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자 안심하는 눈치였다.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이제 생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늘 내 책상에 걸터 앉아 에드워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그를 무시하며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태로울 지경으로 빙판투성이던 그날 이후 눈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이크는 눈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쌓인 적이 없어 몹시 실망했지만 해변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여전히 비는 많이 내렸고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갔다. 제시카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나에게 귀띔해 주었다. 3월의 첫 번째 화요일, 제시카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 2주 뒤로 다가온 봄맞이 댄스 파티에는 여자가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었다며 마이크를 자기 파트너로 초대해도 좋은지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네가 그 애 초대하려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는데도 제시카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니야. 난 아예 안 갈 생각이야. 나는 친구를 안심시켰다. 댄스라니. 완전히 나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이었다. 진짜 재밌을 텐데. 제시카는 나를 설득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간 설명할 길이 없는 나의 인기를 나보다 제시카가 더 즐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너나 마이크랑 재밌게 보내. 다음 날 나는 삼각함수 시간과 스페인어 시간에 제시카가 평소와는 달리 활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놀랐다. 다음 강의실까지 함께 걷는 동안 친구는 침묵을 지켰고 나는 겁이 나서 이유를 묻지 못했다. 만일 마이크가 초대를 거절했다면 그 사실을 가장 털어놓기 싫은 상대가 바로 나일 테니까. 점심시간에 제시카가 마이크와 일부러 가장 멀리 앉아 에릭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자 내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마이크도 유별나게 조용했다. 나와 함께 교실로 걸어가면서도 마이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편한 표정 역시 나쁜 징조가 틀림없었다. 마이크는 내 자리까지 따라와 책상에 걸터 앉은 뒤에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않았다. 늘 그렇듯 나는 에드워드가 당장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단지 내 상상이 만들어낸 인물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아득하게 멀리 앉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이크가 바닥을 응시하며 드디어 말을 꺼냈다. 저 말야, 제시카가 봄맞이 댄스 파티에 나를 초대했어. 잘 됐네. 제시카랑 같이 가면 굉장히 재밌을 거야. 나는 일부러 신을 내며 활기찬 목소리로 거들었다. 글쎄. 그는 그런 반응이 못마땅한 듯 내 표정을 살피며 허둥댔다. 나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대답했는데. 왜 그랬어? 나는 속으로 마이크가 완벽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는데 안도하면서도 나무라는 말투로 되물었다. 마이크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다시 바닥을 응시했다. 동정심이 내 결심을 뒤흔들었다. 혹시 네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할지도 몰라서 그랬어. 문득 죄책감에 휩싸인 나는 내 자신이 싫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잠깐 뜸을 들였다. 그 순간 에드워드가 내 쪽으로 확연히 고개를 기울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마이크, 제시카한테 어서 같이 가겠다고 얘기해. 넌 벌써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거야?
에드워드는 마이크의 시선이 순간 자기 쪽으로 향한 걸 눈치챘을까? 아니, 난 아예 댄스 파티에 안 갈 생각이거든. 왜? 춤을 추게 되면 내 신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나는 재빨리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냈다. 난 그날 시애틀에 가야 해. 어차피 큰 도시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었는데 문득 그게 시기적으로도 완벽한 것 같았다. 다른 주말에 가면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제시카를 더 기다리게 하는 건 무리한 짓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마이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낙담한 듯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에서 죄책감과 연민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며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생물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에드워드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젠 완연히 감기 변한 그의 눈동자에 눈에 익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놀란 나는 그가 재빨리 시선을 피하기를 기대하며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뭔가를 탐색하듯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계속 바라봤다. 내가 먼저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컬렌 군이 대답해보겠나? 선생님이 그를 지적하며 나는 미처 듣지도 못한 문제의 답을 물었다. 크레버스 회로입니다. 에드워드는 내키지 않는 듯이 눈길을 돌려 선생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그의 시선에서 놓여지자마자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고개를 숙여 책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겁쟁이처럼 오른쪽 어깨 위로 머리칼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다. 몇 주일 만에 우연히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고 해서 이토록 감정이 흐트러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나에게 이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었다. 한심한 일이었다. 한심한 건 둘째치고 일단 건강에 이롭지 못했다. 나는 나머지 수업 시간 내내 그의 존재를 모른 채 하려고 몹시 애를 썼지만 그게 불가능했으므로 적어도 내가 자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종이 울리자 나는 에드워드가 평소처럼 곧장 사라질 것을 예상하며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소지품을 챙겼다. 벨라. 평생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겨우 몇 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의 목소리가 이토록 친숙하게 들리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에 천천히 돌아보았다. 너무 완벽한 그의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알고 있었으므로 당장은 그 느낌을 피하고만 싶었다. 마침내 그를 마주한 내 얼굴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표정만으로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다시 나하고 말을 트기로 한 거니? 뜻하지 않은 표독스러운 말투로 내가 물었다. 그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실룩거렸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눈을 감고 이를 갈며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그는 내 대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나한테 뭘 어쩌라고? 내가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눈을 감으면 그와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한결 쉬웠다.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러는 게 더 낫거든.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눈을 떴다. 그의 얼굴도 몹시 진지해 보였다. 무슨 뜻이야? 우린 친해지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말이야. 내 말 믿어. 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마지막 말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 그걸 네가 좀 더 깨닫지 못했다는 게 참 안 됐구나. 그랬더라면 네가 이렇게 후회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이를 꽉 문 채 시근떡거렸다. 후회라니? 내가 뭘 후회해? 후회라는 단어와 내 말투가 허를 찌른 모양이었다.
그때 그 멍청한 차가 나를 깔아뭉개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거 말이야. 에드워드는 깜짝 놀란 듯 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네 목숨을 구한 걸 후회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는 거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이제 그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비난을 마구 쏟아내고 싶은 걸 참느라 입술을 꽉 다물며 획 돌아섰다. 책을 모아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멋들어지게 교실을 빠져나올 생각이었는데 그만 문설주에 신발끈이 걸리면서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멍하니 서서 그냥 책을 버려두고 가버릴까도 생각했다. 곧이어 한숨을 쉬며 책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어느새 그가 옆에 와 있었다. 그는 이미 책을 다 주워 가지런히 쌓은 뒤였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책을 내밀었다. 고마워. 내가 차갑게 말했다. 천만에. 그가 비웃기라도 하듯 대꾸했다. 재빨리 몸을 일으킨 나는 또 한 번 매몰차게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체육 시간은 끔찍했다. 종목은 농구로 바뀌었다. 내가 속한 팀은 나에게 절대로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 그건 좋았지만 나는 이유도 없이 여러 번 넘어졌다. 가끔은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뜨렸다. 오늘 내 상태가 평소보다 심한 건 내 머릿속이 온통 에드워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 다리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정말로 균형을 잡아야 할 때마다 에드워드가 다시 내 뇌를 파고들었다. 수업이 끝났다. 그것이 늘 그렇듯 반가웠다. 나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트럭으로 향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지난번 사고에서 내 트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등은 교체해야 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색 작업을 하게 된다면 몰라도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부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타일러의 부모님은 부품값만 받고 사고난 승합차를 팔아야 했다. 트럭 모퉁이를 돈 순간 내 트럭 옆에 기대 서 있는 키 큰 그림자를 발견하고 나는 거의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에릭이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에릭이구나. 안녕. 웬일이야? 내가 열쇠로 차 문을 열며 물었다. 나는 어딘가 불편한 듯한 그의 목소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냐면 말이지. 봄맞이 댄스 파티에 네가 나랑 같이 갈 생각이 있나 물어보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파트너는 여자가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 예의를 차릴 여유도 없이 내가 대꾸했다. 그건 그렇지. 그가 민망한 얼굴로 인정했다. 침착함을 되찾은 나는 다정하게 웃으려고 애를 썼다. 고맙긴 하지만 그날 난 시애틀에 갈 거야. 아, 그래. 그럼 다음을 기약하지 뭐. 그러자. 선선히 대꾸한 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에릭이 내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기를 바랐다. 그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시 학교로 향했다. 문득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에드워드가 입술을 꼭 다문 채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내 트럭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나는 차문을 확 열고 뛰어올라 쾅 소리를 내며 닫았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을 후진시켜 주차장 통로로 들어섰다. 두 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던 에드워드는 이미 유연하게 차를 빼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차를 멈추고 가족들을 기다렸다. 네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식당 건물 옆에 있었다. 반짝이는 그의 볼보 뒤를 확 받아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목격자가 너무 많았다. 나는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내 뒤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타일러 크로울리가 최근에 장만한 중고 센트라를 타고 바로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너무 약이 오른 나머지 그를 아는 체 할 수가 없었다. 트럭에 앉아 바로 내 앞을 가로막은 차를 외면한 채 딴청을 부리고 있는데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타일러였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다시 백미러를 살폈다. 그의 차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여전히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수동 창문을 내리기 시작했다. 빽빽했다. 나는 절반쯤 창문을 내리다가 포기했다. 미안해 타일러. 컬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 화가 났다. 차가 막힌 건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나도 알아. 어차피 여기 갇혀있는 동안 뭘 좀 물어보려고. 타일러가 씩 웃었다. 아니야, 물어보지 마. 봄맞이 댄스 파티에 날 초대해 줄래? 난 그날 여기 없을 거야. 나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이크와 에릭 때문에 이미 오늘 내 인내심 용량이 바닥을 드러낸 것일 뿐 그게 타일러 탓은 아니라는 걸 기억했어야 했는데. 나도 마이크한테 들었어. 그런데 왜?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그냥 쉽게 거절하려고 핑계를 댄 것이길 바랐거든. 좋아. 이건 완전히 네 잘못이다. 미안해 타일러. 정말로 난 그날 갈 데가 있어. 나는 짜증을 감추려 무던히 애를 쓰며 말했다. 괜찮아. 아직 학기말 댄스 파티도 남아있잖아. 내가 대꾸도 하기 전에 그는 자기 차로 돌아갔다. 충격을 받아 얼굴이 다 굳어졌다. 앞을 돌아보자 앨리스와 로잘리, 에밋, 제스퍼가 자기네 볼보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앞차 백미러를 보니 에드워드의 시선이 나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타일러가 한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이 가속 페달을 향했다. 살짝 받으면 다치는 사람도 없고 번쩍이는 은색 차에 도색만 다시 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 소음을 높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동차에 다 탄 뒤였고 에드워드는 빠르게 차를 몰아 사라졌다. 나는 집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내내 투덜투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온 나는 저녁으로 치킨 엔칠라다를 만들기로 했다. 요리 과정이 길고 복잡한 음식이라 일손이 바빠졌다. 다진 양파와 칠리를 뭉근히 끓이고 있으려니 전화벨이 울렸다. 괜스레 받기가 겁이 났지만 찰리 아니면 엄마 전화일 듯 했다. 전화의 주인공은 제시카였고 잔뜩 들떠 있었다. 마이크가 방과 후에 자기를 기다렸다가 댄스 파티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였다. 나는 서스를 저으며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제시카는 안젤라와 로렌한테도 소식을 전해야 한다며 금방 끊으려 했다. 나와 생물 수업을 같이 듣는 수줍음 많은 여학생이 바로 안젤라였는데 나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안젤라가 에릭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점심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도 늘 나를 무시하는 거만한 로렌은 타일러한테 부탁하면 되겠다고도 전했다. 타일러도 아직 파트너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자 제시카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마이크를 확실히 파트너로 삼게 된 제시카는 새삼 진지하게 나도 댄스 파티에 가면 좋겠다고 권했다. 나는 또 한 번 시애틀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저녁 준비에 정신을 집중하려 노력했다. 특히 닭고기를 깍둑썰기하는 건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까딱 정신을 놓았다가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머리는 오늘 에드워드가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분석하느라 핑핑 돌아가고 있었다. 친해지지 않는 게 더 낫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의 말뜻을 깨닫고 나니 뱃속이 울렁거렸다. 에드워드는 내가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게 틀림없었다.
내 감정을 부추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나와 친구도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 물론 자기야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불끈 화가 나서 생각하니 양파 때문인지 뒤늦게 눈이 시큰거렸다. 나는 원래 남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재미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다. 재미있고 똑똑하고 신비롭고 완벽하고 잘생기고 게다가 한 손으로 승합차를 한 대쯤은 거뜬히 들어올릴 수도 있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도 그런 인간쯤 무시할 수 있어. 앞으로 얼마든지 무시할 거야. 내가 스스로 이리로 유배를 왔으니 잘 견디고 나면 남서부 쪽이나 하와이쯤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줄곧 햇볕 내리쪼이는 해변과 야자수를 떠올리며 엔칠라다를 무사히 만들어 오븐에 집어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찰리는 매운 고추 냄새를 맡자 의심적인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먹을 만한 멕시코 요리를 만나려면 아마 남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할 테니. 그런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시골 도시에 처박혀 산다 해도 그는 경찰이었으므로 용감하게 한 입 떠먹었다. 의외로 입맛에 맞는 모양이었다. 서서히 내 요리 솜씨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아빠. 왜 그러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애틀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괜찮죠? 찰리가 거의 식사를 마칠 무렵 내가 물었다. 그에게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다. 나쁜 설리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무례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인 거였다. 왜? 그는 마치 내가 포커스를 벗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는 듯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책을 몇 권 사려고요. 여기 도서관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옷도 좀 보고요. 찰리 덕분에 차를 살 돈이 굳어서 평소보다 돈이 많았다. 물론 기름이 많이 들어 트럭 유지비가 제법 많이 들긴 했다. 저 트럭으로 가면 기름값이 많이 들 텐데. 내 생각을 읽은 듯 찰리가 말했다. 알아요. 가다가 몬테사노와 올림피아에 들를 거예요. 필요하면 타코마에도 들르죠 뭐. 너 혼자 가려고? 내게 숨겨둔 남자친구라도 있는지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차 때문에 걱정하는 건지 나로선 판단이 서지 않았다. 네. 시애틀은 큰 도시야. 길을 잃으면 어쩌려고. 아빠, 피닉스는 시애틀보다 5배나 커요. 그리고 전 지도 읽을 줄도 아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같이 가줄까? 나는 싫은 내색을 감추며 교활하게도 묘안을 생각해냈다. 괜찮아요. 온종일 아마 탈의실에서 지낼 텐데요, 뭐. 아빠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여자 옷가게에 앉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곧바로 물러났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에게 웃어 보였다. 댄스 파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거지? 고등학교 댄스 파티가 언제인지 아버지까지 알고 있는 동네는 여기처럼 좁아터진 소도시밖에 없을 거야. 아니요. 전 춤 안 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찰리는 내 심정을 이해해줘야 했다. 내가 몸의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있는 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역시 찰리는 이해했다. 아, 그렇지.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은색 볼보와 최대한 먼 곳에 차를 세웠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커다란 유혹의 길로 인도해 결국 그에게 새 차를 사주게 될 일을 굳이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차에서 내려 자동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다. 열쇠를 주우려 몸을 숙이자 하얀 손이 불쑥 나타나 나보다 먼저 열쇠를 집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에드워드 컬렌이 바로 내 옆에서
느긋하게 내 트럭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 에드워드가 되물으며 열쇠를 내밀었다. 내가 손을 뻗자 그가 내 손바닥에 열쇠를 떨어뜨렸다. 난데없이 휙 나타나는 거 말이야. 벨라, 네가 유달리 관찰력이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나직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완벽한 얼굴을 향해 이맛살을 찌푸렸다. 오늘 그의 눈동자는 깊고 진한 황금빛이 감도는 벌꿀 빛깔이었다. 돌연 뒤엉켜버린 생각을 가다듬느라 나는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어제 저녁엔 왜 길을 막고 서 있었어? 내 존재를 무시하기로 한 건 알겠는데 설마 나를 죽도록 짜증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겠지? 나는 여전히 그의 시선을 외면한 채 캐물었다. 그건 타일러를 위한 배려였어. 그 녀석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잖아?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줘야 할 텐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끝까지 오른 분노의 열기로 그를 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더욱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다. 난 네 존재를 무시하려 한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짜증으로 죽게 만들려는 거야? 타일러 차에 치여 죽지 않은 게 아쉬워서?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 노기가 서렸다. 그가 입술을 꾹 다물자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벨라, 넌 참 바보구나. 뭔가를 심하게 내려치고 싶어져서 내 손바닥을 간질거렸다. 나는 그런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나는 원래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기다려. 그가 외쳤다. 나는 화난 걸음으로 빗속을 헤치고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금세 나를 따라잡아 옆에서 걷고 있었다. 미안해. 내 말이 심했다. 함께 걸으며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입에 올렸으니 내가 무례했어. 그냥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둘래? 내가 으르렁거렸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얘기가 딴 데로 흐른 거야. 그가 쿡쿡 웃었다. 그는 다시 유머 감각을 되찾은 모양이었다. 너 혹시 다중인격장애 환자니?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또 그런다. 좋아. 묻고 싶은 말이 뭔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혹시 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봄맞이 댄스 파티가 있는 날 있잖아. 지금 너 나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를 향해 획 돌아서며 말허리를 잘랐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느라 얼굴이 온통 비에 젖었다. 그는 짓궂게 웃고 있었다. 제발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볼래? 나는 입술을 깨물며 성급하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양손을 깍지 꼈다. 그날 네가 시애틀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갈 생각이 없나 해서. 완전히 뜻밖의 이야기였다. 뭐라고?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시애틀까지 데려다 줄까? 누가? 내가 미심쩍어하며 물었다. 그야 당연히 나지. 그는 마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아직도 어리둥절했다. 왜? 나도 2, 3주 뒤에 시애틀에 갈 계획이었거든. 그리고 솔직히 네 트럭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했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 트럭은 전혀 문제 없어.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너무 놀라 아까 느꼈던 분노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네 트럭이 기름을 한 번 넣고 시애틀까지 갈 수 있겠어? 그는 다시 나와 보조를 맞추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 안 그래? 이 멍청한 볼보주의나.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잖아. 솔직히 말이야, 에드워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나는 희열을 느꼈고 그래서 신경질이 났다. 네 말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넌 나랑 친해지기 싫다고 했잖아. 우리가 친해지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했을 뿐. 친해지기 싫다고 말한 적은 없어. 어머나 고마워라.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지네. 나는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빈정거렸다. 그러다 또다시 걸음을 멈췄다는 걸 깨달았다. 식당 건물 지붕 아래 서 있으니 그의 얼굴을 좀 더 쉽게 올려다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건 이성적인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쪽에선 나와 친구가 되지 않는 게 좀 더 신중한 선택일 거야. 하지만 난 이제 너를 멀리하려고 애쓰는데 지친 것 같다, 벨라.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그의 눈빛은 황홀하리만치 강렬했고 목소리에선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다. 나랑 같이 시애틀에 갈래? 여전히 강렬한 눈빛으로 그가 물었다. 아직도 말문이 트이질 않았으므로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로 나를 멀리하는 게 네 신상에 좋아. 수업 때 보자. 그는 별 한간 돌아서서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